안녕하세요. RM2입니다. 오늘은 연화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화장애란 우리가 편마비와 같이 뇌변변 후에 많이 보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뇌변변이 발생하고 식사를 잘 못하시게 되면서 비위관, 저희가 콧줄이라고도 하지요. 코에서부터 위로 연결되는 관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삼킬 때는 굉장히 많은 작은 근육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꿀꺽 삼키게 됩니다. 또 안전하게 삼켜야 되고요. 그런데 이쪽에도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입을 완전히 다물지 못해가지고 침이 흐르거나 음식물이 흐르게 되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마비 쪽으로 끼면 빼내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끔 메롱하라고 할 때 혀가 비대칭으로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삼키는 걸 구강기, 인후두기로 나누어서 말하는데요. 구강기에서는 음식을 일단 입술을 다물어서 이제 씹게 되고요. 씹고 낀 음식을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게 씹은 음식을 동글게 모아서 목으로 넘기게 돼요. 그럼 목에서는 저희가 안전하게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게 하는 삼킴 반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삼킴 반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사례가 걸리고 저희가 폐렴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제 약간 해부학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예요. 그러면은 앞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뚜껑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숨을 쉴 때는 기도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삼키지 않을 때, 말할 때 저희 기도가 열려 있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꿀꺽하고 삼킬 때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면서 뚜껑이 닫히고 식도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느리거나 뚜껑이 딱 닫히지 않아서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할 때도 구강기와 인후두기로 나눠서 연화재활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보통 구강기의 치료는 선생님들이 이제 구강기 자극을 하면서 삼킴도 유도하고 근육도 풀어주고 양쪽의 비대칭을 줄여주면서 치료 진행을 하고요. 주로 근력 강화 또 혀의 이제 움직임의 완화를 보면 되고요. 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붙이는 치료를 해요. 전기 자극을 저희가 바이탈 스팀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목에 붙여서 인위적으로 삼킴 반사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작은 근육들을 잘 원래 해부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자극을 줘서 삼킴을 유도하는 거죠. 삼킴 기능의 평가는 일단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씹고 삼킬 때 입을 다물고 하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보통 방사선 검사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X선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바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거를 음식물에 타서 먹으면서 X선으로 그 과정을 찍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검사를 저희가 VFS라고 부르고요. 그 과정 중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음식이 일단 들어갔을 때 그게 입 밖으로 흐르면은 밖으로 흐르는 게 보이겠죠? 그리고 그거는 워낙에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음식을 잘 씹는지 그리고 그 음식을 동그랗게 볼로 잘 만들어서 잘 넘기는지 혀는 원활하게 움직여지는지 또 음식물이 사실은 동그랗게 말해서 한 번에 목으로 톡 넘어가야 되는데 미리 목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삼킴 반사도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은 그때는 폐로 가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사례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지요. 그리고 아직 목에서 삼킴 반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면은 흘러 들어가서 먼저 이 폐뚜껑 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게 조금만 쌓이면 괜찮은데 그게 너무 많이 쌓여서 삼킴 반사가 일어나기 전에 넘쳐서 폐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사가 느려지는 상황에 있어서 음식물이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다 보고 또 하나는 뚜껑이 닫히긴 닫히는 거죠. 근데 완전히 닫히질 않으면서 사례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 삼킴 반사는 일어났는데 식도가 잘 열리지 않으면서 나중에 숨을 쉬려고 기도가 딱 열렸는데 음식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이제 저희가 잘 못 삼켜서 기도로 넘어갔죠. 그럼 저희가 사례가 걸리면 어쩌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침을 하지요. 기침을 하는 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호 반사예요. 그래서 폐 깊숙이 들어가지 않게 빨리 내보내서 제거하는 능력인데, 안타깝게도 삼킴 장애가 오면은 같이 동반되는 게 보호 반사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보호 반사가 저희가 아는 기침 반사고요. 그래서 음식을 제거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영어로는 silent aspir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폐로 음식물이 넘어갔는데 사실 임상적으로는 모르는 거죠. 사례가 걸렸는지 몰라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음식을 잘 먹어요. 사례 안 걸려요 하는데 검사해보면 사례가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사례 걸림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VFSS라는 검사를 통해서 사례 걸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후두기의 삼킴장애가 확인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보상 방법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게 침턱이고요. 얼굴을 최대한 턱을 목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닫혀주는데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저희가 호흡기 확보를 할 때 목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기도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거와 반대로 이제 얼굴을 최대한 목으로 당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차례 삼키라고 하는 겁니다. 입안은 다 비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뚜껑 위에 음식이 쌓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 차례 삼키면 이 뚜껑 위에 있는 음식들이 식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번 삼키고 나서 다 삼키신 것 같아도 2번 정도 더 삼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실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은 하진 않지만 제가 만약에 오른쪽에 마비가 있다면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쪽이 앞으로 오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건강한 쪽으로 음식이 흘러가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삼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도 편마비가 오는 거니까요. 일단 가장 늦게 좋아지는 게 물입니다. 액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보통 대부분은 마비가 오면서 삼킴 반사가 느려져요. 즉 음식이 동그랗게 잘 말려져서 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 중에 그냥 목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물이 가장 쉽겠죠. 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킴 반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쭈르륵 흘러서 그 뚜껑 위에 쌓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쌓이지도 않고 아예 폐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액체가 가장 위험하고요. 저희가 성상이라고 하면서 점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사가 일어나기 전에 흘러 들어가도 점도가 있으면 좀 느리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반사가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을 좀 벌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하게 돼서 이제 연화장애의 상태를 알게 되면 앞으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안 좋아요. 구강기에서 일단은 음식을 인후두기로 넘기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입으로 식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 보통 저희가 비위관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뿐 아니라 음식을 삼키긴 하는데 저희가 확인하는 여러 성상이 있거든요. 그런 성상의 음식들이 모두 다 폐로 넘어간다면 그 또한 저희가 입으로 식사는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위관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은 저희가 확인한 성상들에 따라서 안전한 식사를 연화 곤란 시기라고 해서 디스파지아 다이어트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밥 같은 경우에는 미음, 보통 저희가 갈죽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죽, 보통 이거는 된죽이라고 해요. 막 물이랑 부러진 쌀덩어리랑 같이 돌아다니면 그건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된죽, 성상이 고른 거. 그리고 다음이 이제 진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찬 같은 경우에는 미음처럼 갈찬이 있어요. 반찬을 다 갈아버리면서 점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반찬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자른 찬, 씹는 게 원활하지 않으면 먼저 조금 잘라드리는 거죠. 그리고 일반찬.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 매운 반찬. 저희가 고춧가루가 들거나 이런 매운 반찬들은 사례가 더 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고요. 이제 액체를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국도 저희가 다 거기에 맞추게 돼요. 그것도 액체니까요. 그러면 점도를 보게 되는데 이 점도 보는 거가 이제 좀 기준이 어려워요. 일단 가장 되게 하는 경우가 푸딩 수준, 그 다음으로는 케찹이나 꿀 정도, 저희 요플레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또 하나는 과즙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사할 때 점도를 그에 맞춰서 보고서는 정하게 되고요. 저희가 믹스하는 연화제의 양에 따라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 드시게 됩니다. 오늘은 연화장애와 진단, 치료, 그리고 연화곤란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전에 한 걸 보니까 말을 너무 느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빨리 말해보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좀 지루하지 않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